안녕하세요. 행보TV입니다. 최근에 트럼프발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 주식이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투자자들의 심리 지표와 미국 경기 지표를 함께 스터디해보면서 향후 대응 전략을 같이 모색해보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오늘의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심리 지표와 매크로 경기 지표로 나눴는데요. 우선 심리 지표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이힐드 스프레드 지표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하이힐드 스프레드 지표가 5% 근방일 때 우리는 경계를 해야 하고 7%가 넘어갈 때 위기이기 때문에 이때 주식시장의 폭락기를 잘 활용해서 분할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하이힐드 채권 금리 빼기 10년 채권 금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진짜 위기인 상황에서는 고위험 그리고 고금리 채권인 하이힐드 채권의 금리가 올라가고 그리고 안전자산인 미국 10년 채권 금리가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위기일 때는 하이힐드 스프레드 값이 크게 올라가고 가짜 위기에서는 하이힐드 채권이 크게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값이 그리 크지 않다고 보면 됩니다. 촬영 날짜인 25년 4월 1일 기준 하이힐드 스프레드 값은 3.5 정도이고 25년 1월에 저점을 찍고 계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라서 앞으로 몇 달간 지속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풋콜 레이시오 지표입니다. 옵션 시장에서 풋옵션 거래량과 그 콜옵션 거래량의 비율로 표현이 되는 값인데요. 풋옵션은 하락에 베팅할 때 쓰이고 콜옵션은 상승장에 베팅할 때 사용되기 때문에 풋옵션과 콜옵션 거래량의 힘 겨루기 결과에 따라서 그 비율이 정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지표를 잘 활용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풋콜 레이시오 지표, 앞으로는 PCR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PCR 값이 1 이상일 때는 과도한 비관으로 보고 추가 분할 매수의 기회로 삼으면 됩니다. 그리고 0.5 이하일 때는 과도한 낙관으로 보고 추가 매수에 주의를 기울이시면 됩니다. 참고로 PCR 값이 1.5 이상일 때는 2022년 말과 같이 몇 년에 한 번씩 오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보고 크게 베팅을 거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참고로 현재 시점 기준 PCR은 0.58 정도로 그렇게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일상적인 범주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Margin Debt입니다. Margin Debt는 투자자들의 주식이나 금융자산을 살 때 증권사로부터 빌린 돈, 즉 레버리지 자금을 의미합니다. 흔히 B2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마진 부채가 역사적인 고점일 경우 투자자들이 빚까지 내서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경우 우리는 시장이 버블 또는 고점 경고 신호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이 마진 부채가 급격히 감소하거나 낮은 상태일 때는 투매가 발생하고 시장이 단기 저점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진 데트의 활용 방법은 개인이 설정하기 나름인데요. 예를 들어서 1년 전 대비 B2가 플러스 40% 이상 올라갔을 때는 지나친 과열로 보고 추가 매수 금지, 그리고 B2가 전년 대비 마이너스 30% 이상 줄어들면은 과도한 공포라고 보고 분할 매수의 기회로 삼으시면 됩니다. 최근 지표를 보면은 2024년 2월 대비 2025년 2월 B2는 약 플러스 24% 정도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과열이나 고점 신호라고 볼 수 없겠네요. 단순히 이 지표만 봤을 때 말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 불베어 스프레드 지표를 보겠습니다. 불베어 스프레드 지표란 낙관자론, 즉 불스와 비관론자, 즉 베어스의 비율 차이를 수치화한 지표입니다. 투자 활용 방법은 간단한데요. 불베어 스프레드가 30-40% 정도 이상일 때는 과도한 낙관으로 보고 주식 비중을 줄입니다. 반대로 불베어 스프레드가 마이너스 20% 이하일 때는 시장이 공포에 빠졌다고 보고 저점 매수 타이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지표를 보시면 마이너스 25% 정도로 공포 구간에 속하는데 이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으로 인한 시장의 혼란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심리 지표의 마지막 다섯 번째인 빅스 지수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빅스는 Volatility Index의 줄임말로서 S&P 500 지수 옵션의 향후 30일간 변동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수치화한 지표입니다. 투자 활용 방법은 매우 간단한데 시장 하락기에서 빅스 지수가 40 이상인 공포 상황에서는 높은 확률로 향후 수익을 기대를 할 수가 있고
또 60 이상일 때는 매우 긍정적으로 확실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2008년 미국 금융위기 때는 빅스 지수가 80까지 도달을 했고 현 시점 기준 빅스 지수는 22.7 정도로 공포 상황과는 다소 거리가 먼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 이번에는 매크로 경기 지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거시경제 세계를 수치로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점에 따라서 수많은 경기 지표가 있겠습니다만 시장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지표들 위주로 엄선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ISM 제조업 그리고 서비스업 PMI 지표입니다. ISM PMI 지표는 미국 공급관리협회라는 그 ISM이라는 협회에서 Purchasing Managers Index라고 하는 PMI 지표를 경제 선행 지표로서 매월 발표를 합니다. 경기 선행 지표라서 투자자들이 향후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의 경제 동향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되고 매월 1회씩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현재 경제 상황에 따라서 투자 전략을 신속히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기업의 구매 담당 매니저들이 제공하는 산업 현장 의견을 매달 바로 반영하기 때문에 미래지향적 지표라고도 할 수 있고 향후 GDP 성장률을 예측해서 선제적인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에서도 통화정책 수립을 위해서 사용하는 지표입니다. 투자 활용 방법도 역시 간단한데요. 제조업, 서비스업 둘 다 각각 ISM PMI 지표 50을 기준으로 50 이상일 때는 경기 확장 국면, 50 이하일 때는 경기 위축 국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 수치뿐만 아니라 최근 몇 개월의 상승 하락 추이를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참고로 현재 시점 기준 구매 관리자 지수는 제조업, 서비스업 각각 50.3, 53.5 정도이며 추이를 봤을 때 둘 다 2020년, 2021년 고점을 찍고 현재까지 하향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이게 단순히 안정화일지 아니면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떨어져서 경기의 위축 국면까지 갈지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미국의 실업 관련 지표 두 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우선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일자리를 갖지 못한 사람들의 비율이고요. 자연 실업률을 반영한 연준의 목표 실업률 기준치인 4% 정도를 기준으로 실업률이 좋다 안 좋다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주 단위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월 단위로 지표가 업데이트되는 실업률보다 조금 더 최근의 상황에 초점을 맞춰서 선행지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실업률이 안정적이지만 청구 건수가 점점 늘어나면 고용시장 악화의 초기 징후로 볼 수 있고 반대로 실업률이 높지만 청구 건수가 뚜렷하게 감소 시 회복의 선행 시그널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현재 시점 기준 미국의 실업률은 4.1%로서 명확히 좋다 나쁘다 판단하기가 좀 애매한 구간에 있고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25년 1월에 저점을 찍은 후 조금씩 상승하고 있어서 앞으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최근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과 함께 추진 중인 글로벌 제조기업들의 리쇼어링 정책으로 인해서 공장 쪽에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어서 실업률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될 거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8번, 9번, 10번이라고 표기한 물가 관련 지표 3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우선 소비자 측면에서 먼저 CPI 지수가 있는데요. 근원 PCE는 개인 소비 지출로서 CPI나 PPI보다 연준이 정책 결정을 할 때 더 선호하고 신뢰를 하는 물가 지수입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품목 업데이트 주기가 매 분기 단위로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 변화를 반영을 해서 품목 비중을 조정하는 데 있습니다. 참고로 CPI는 2년에 한 번 품목의 비중을 조정합니다. 또한 PCE는 소비자가 직접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고용주나 정부에서 지불하는 의료비 등 제3자가 소비자를 대신해서 지출한 비용까지 모두 포함이 됩니다. 범위가 훨씬 크기 때문에 PCE가 소비자 행동과 지출 패턴을 보다 더 포괄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차이로는 품목 비중의 차이인데요.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관계로 상세 비중의 차이는 지금 보시는 파이 차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산자 측면에서 물가 지표인 PPI도 있습니다. PPI는 국내 생산자가 생산물을 판매하는 가격의 평균 변화를 측정하는데요.
말이 어려운데 그냥 완제품뿐만 아니라 원자재랑 중간재까지 다루기 때문에 PPI 변화는 향후 소비자 물가지수, 즉 CPI의 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PPI는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선행 지표가 될 수 있고요. 참고로 업종별로 연결고리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생필품 기업은 CPI 변동에 더 큰 영향을 받고요. 제조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간재나 원자재를 다루기 때문에 PPI 변동에 더 민감하는 등 업종별로 세부 지수에 따라서 흐름 양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시점 기준 각 물가지표의 양상은 모두 2에서 3% 정도로 다소 안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PPI 같은 경우에는 2024년 초부터 조금씩 상승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상승을 할지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이며, 이것이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의 기준이 되는 PCE와까지도 영향을 줄지 계속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M2 통화량 변화율에 대해서도 잠깐 짚어보시죠. M2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돈의 양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M1은 현금 플러스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돈, M2는 거기에 더해서 저축예금이나 정기예금과 같이 단기적으로 현금화가 쉬운 예금까지 포함한 돈의 총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M2는 광의 통화량으로서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포함해서 경제 전반에 돈이 얼마나 풀려 있는지 보여주는 그런 지표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M2 통화량은 변화율을 봤을 때 플러스로 전환되지 얼마 되지 않았고, 최근에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입니다. 유동성 측면에서 보면은 주식시장과 같은 자산 측면에서 좋은 현상이라 볼 수 있고, 작년 대비 현재 변화율은 약 플러스 4%대로 이는 과거 수십 년과 비교해 보더라도 아직까지 그렇게 높지는 않은 수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매크로 지표에서 빠질 수 없는 금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금리는 쉽게 말해 대출 이자이자 곧 돈의 가격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은 연준에서 결정하는 기준금리와 국채 회사채와 같은 시장금리가 있죠. 저희는 이 중에서 기준금리와 각 만기별 미국 국채를 볼 겁니다. 연준은 우선 기준금리라는 운전대를 통해서 시장이 너무 과열되지도 않고 너무 침체되지도 않게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선 경제가 좋은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실업률이 낮고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잘 벌어 물건을 사대기 시작하면 물가는 오르겠죠. 이렇게 오른 물가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해서 상대적으로 돈의 가치는 낮아지게 됩니다. 물가가 올라가면 원자재와 중간재를 수급하는 데 드는 비용도 더 올라갑니다. 노조에서는 높은 물가에 이대로 못 살겠다며 기업들에게 임금 인상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인건비마저 올라가게 됩니다. 결국 정부에서는 시장을 과열 상태로 진단하여 금리를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릴 수 있을까요? 금리는 앞서 돈의 가격이자 대출 이자라고 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서민들과 대출을 받아 기업을 운영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그런 자영업자, 기업들은 원리금 상환에 허덕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어 자연스레 불필요한 지출을 아끼게 되고 지갑을 닫죠.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지고 자영업자들의 매출 또한 줄어듭니다. 직장인들의 연봉도 줄어듭니다. 물건을 사줄 사람이 없으니 기업들은 재고 떨이를 위해서라도 판매가를 낮추고 물가도 이렇게 서서히 낮아집니다. 버티다 못한 기업들부터 서서히 고용을 줄이고 실업률도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다시 연준이 나섭니다. 침체된 시장을 살리기 위해 금리를 낮춰 기업들과 가게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고 대출을 받아 투자하도록 유도합니다.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돈을 쓰기 시작합니다. 기업들은 잠정 중단됐던 생산 라인이 재가동되고 기업 물건이 잘 팔리기 시작합니다. 기업들은 고용을 재개하고 밀려드는 시장의 주문량을 채우기 위해서 주말 특근까지 해가며 잔업을 합니다. 경제는 이런 식으로 계속 사이클을 그려가면서 상승기와 하락기를 반복했고 그 과정에서 금리는 운전대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금리를 투자에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이제 진짜 마지막 내용입니다. 애석하게도 주식시장은 금리라는 변수 하나만 갖고 싸울 수 있는 간단한 녀석이 아닙니다. 금리뿐만 아니라 화폐 유동성, 각 국가와 기업들의 비성장률, 영업이익 성장률, 근본 미국의 관세 정책과 같은 수많은 정책들,
그리고 개별 기업들의 실력과 펀더멘털 지표들까지 여러 요소들이 주가에 개입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금리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이 경기 사이클의 어느 곳을 밟고 있는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미 연준 점도표를 통해 기준금리 전망의 힌트를 얻을 수 있고, 이때 앞서 말씀드린 실업률, 물가, 성장률 지표 등을 함께 섞어서 접목을 하면은 지금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늘릴 상황인지 위기를 대비해 일부 현금화를 해놓을 상황인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금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장금리는 기준금리보다 조금 더 선행지표로서 작용을 합니다. 연준이 기준금리 결정을 하기 전 발빠른 투자자들은 향후 경기 전망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그 전망이 미국 국채 금리에 반영이 되죠. 가장 유명하면서도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많이 활용이 되는 10년물 미국 금리를 예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다이나믹했던 금리 인상기를 복기해 보시죠. 2022년 초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1.5%에서 올라가기 시작해서 단 1년 8개월여 만에 5%까지 치솟습니다. 이때 S&P 500 미국 지수는 마이너스 25% 이상 빠지며 공포의 패닉 구간에 빠지게 되죠. 그러다 2023년 하반기에 피크를 찍고 현재 시점까지 금리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가운데 고점을 계속 낮춰오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미국 증시도 2023년, 2024년은 환희의 랠리에 빠졌었죠. 참고로 현 시점 기준으로 미국 10년물 금리는 4.15% 정도로 계속 조금씩 떨어지고 있기는 합니다. 트럼프도 연준에 계속 기준금리 인하 압박을 넣으면서 앞으로 큰 이벤트가 없는 이상 미국 금리는 당분간 하향 안정화할 것으로 보이고 시장의 유동성도 계속 불어넣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 점도표와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의 추이를 보면서 향후 경기를 전망하고 대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금리가 낮아지면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서 유동성이 높아지고 주식시장엔 호재이고, 금리가 높아지면 그 반대가 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국가와 기업들의 성장률과 그 밖의 대내외 정치 상황, 정책 등에 따라서 항상 일반론적인 얘기가 통하진 않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여러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종국에는 개인의 주관이 어느 정도 들어갈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최근에 미국 증시가 많이 빠진 기념으로 해서 현 시점 미국 증시를 둘러싼 투자 심리 지표를 알아봤고, 스터디 겸 미국 경기 지표들도 같이 알아봤습니다. 개인적으로 버려놓은 일들이 많아서 바쁘지만 앞으로도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 큰 이벤트가 있을 때 가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안녕.